내가 모를 줄 알아? 몇 달 전부터 당신 변했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날 그렇게 잘 살피고 있었네요. 그런데 3년이나 내 곁에 살면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왜 몰랐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400명의 하객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차 세례를 받으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15분 만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죠. 결혼식 당일 제가 시어머니께 패백주를 올리자 그분은 400명의 하객 앞에서 뜨거운 술잔을 제게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술을 닫고 조용히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15분 후 제 남편의 전화가 불티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웨딩홀은 400명이 넘는 양가 친척과 사업 파트너,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이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버질로드를 따라 순백의 생화가 깔려 있었고 웨딩 음악은 너무나 부드럽게 울려 퍼져 누구든 이곳이 완벽한 시작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뜨거운 술잔을 받쳐 들었습니다. 예법에 따라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술 한 잔 올립니다. 술잔이 시어머니의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술잔이 심하게 기울어지며 뜨거운 술이 제 얼굴로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경악의 탄성으로 술렁였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뺨과 목, 가슴으로 흘러내렸고 살캣 전체로 타는 듯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정교하게 공들인 신부 화장은 녹아내려 끈적거렸고 술은 제가 고른 저렴한 웨딩드레스의 목 부분을 적시며 차갑고 굴욕적인 감각을 남겼습니다. 만약 3년 전 제가 막 시골에서 상경했을 때였다면 아마 저는 얼굴을 가린 채 울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처럼 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붉은 카펫 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술이 하얀 드레스 자락으로 떨어져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번져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앞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텅 빈 술잔을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속이 후련하다는 듯 경멸과 희열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나, 미안하구나. 그녀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늙어서 손이 떨려서 말이다. 그래도 이 술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니. 한 병에 500만 원짜리야. 내 그 가난에 찌든 얼굴에 부어줬으니 호강 한 번 했다고 생각하렴. 평생 이런 비싼 걸로 세수해 볼 일은 없을 테니 연회장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여기저기서 팔이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저 시어머니 정말 악독하다. 저런 시골뜨기 며느리를 부잣집에 들이다니 듣자 하니 저 애 고아에다 완전 빈털털이라던데. 처음부터 기선제압 제대로 하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은 여전히 턱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아픔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저는 제 곁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 남편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맞춤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외모도 훤칠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와 결혼한 것이 천운이라고 했지만 한때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의 얼굴에는 지금 냉담함과 짜증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손수건을 건네지도 저를 부축해 일으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얼굴 닦아. 귀한 손님들 다 계신데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어머니 연세 드셔서 손 떠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 철없이 굴지 말고 어서 어머니께 절 한 번 더 드리고 끝내. 철없이 군다고 제 머릿속에서 마른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당신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남몰래 내 신탁기금에서 자금을 대준 사람이 바로 나예요. 당신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주고 내 인맥을 동원해서 투자 유치를 받게 해준 것도 나라고. 당신은 스스로가 비즈니스 천재인 줄 알았겠지만 당신이 오늘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몰래 당신 손에 쥐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거기 서서 나더러 다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새언니 너무 몰아세우지 마.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의 절친이자 오늘의 들러리인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다가와서 티슈를 들고 제 얼굴을 닦아주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톱은 화끈거리는 제 피부를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새언니, 웃어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박 여사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다 언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는 이걸 애꼼이라고 불러요. 나쁜 기운 쫓고 복을 부르는 거죠. 그녀는 제 귀에 바싹 다가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집에서 언니는 영원히 이방인이에요. 이 술잔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술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제 동작은 너무나 느려서 이 웃음거리를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낡은 시계.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11시 45분. 앞으로 15분 남았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술 정말 비싸네요. 제 얼굴에 붓기엔 너무 아까워요. 박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계속해서 호통칠 빌미를 주길 바랐을 겁니다. 이것 봐라. 감히 말대꾸를 해. 내 얼굴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집에 들어왔으면 용이라도 또아리를 틀고 호랑이라도 잠자코 엎드려 있어야지. 혼인신고서 한 장 손에 쥐었다고 이 집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줄 알아? 지훈 씨가 옆에서 소매를 바로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 씨, 어서 어머니께 절 올리고 술 다시 따라드려. 식사 시간 늦어지게 하지 말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5분.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렸지만 저는 꼿꼿이 섰습니다. 쟁반에서 다른 술잔을 집어들어 박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술 올립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릎 꿇어. 예의도 없이 다리가 아파서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술을 드시든지 아니면 또 부어버리시든지 하세요. 하지만 이 술도 한 병에 500만 원이니 한 잔 더 부으면 1000만 원이네요. 우리 집이 부유하긴 하지만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어머님,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서연 씨, 미쳤어? 저는 그를 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청혼하던 날, 평생 나를 서럽게 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당신의 맹세는 이 술 한 잔의 유통기한보다도 짧았네요. 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한 친척이 서둘러 박 여사의 팔을 끌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자, 술 한 잔 받고 끝내시죠. 좋은 날인데. 박 여사는 술잔을 낚아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안 마셔. 아주 잘났어. 집에 가서 내가 너 사람 만들어주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요. 아마 그 집에는 못 돌아갈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는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11시 50분, 앞으로 10분 남았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10분 뒤에 더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훈 씨가 제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오늘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여러분, 편하게 식사 즐겨주십시오. 테이블 아래에서 그는 제 손목을 아프게 비틀었습니다.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당장 여기서 쫓아낼 줄 알아. 저는 그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나랑 결혼했을 건가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당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얹혀 사는 주제의 분수를 알아야지. 11시 55분 반지 교환 순서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1캐럿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는 미나에게 3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주었는데도 말입니다. 11시 58분 저는 연회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1시 59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지가 너무 작아서 안 맞네. 지훈 씨는 분노했습니다. 낄 거 아니면 당장 꺼져. 12시 정각 그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너머로 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자금이 전부 인출됐습니다. 계좌도 동결됐어요. 연 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지훈 씨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참지 않을 차례네요. 지훈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귀에 바싹 붙어 있었고 전화기 너머 비서의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밧줄처럼 연회장 전체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관자놀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제 손목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도 욕설을 퍼부으려 벌렸던 입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그녀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미처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훈 씨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자금 인출이라니 누가 감히.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쪽이랑 통화했는데 비서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네, 직인이 찍힌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도 방금 연락이 왔는데 담보 자산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허위 기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고 재무팀은 압수수색을 당해 봉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와서 조사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지난 3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결혼 축하 음악이나 웃음소리 대신 다른 전화벨 소리들이 정신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벨소리, 작게 시작해 점점 커지는 통화 소리, 누군가의 손이 떨려 컵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 여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귀에 갖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내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으며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휴대폰을 쥔 손이 나뭇잎처럼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고
아까 그녀가 테이블에 내려놓았던 찻잔이 살짝 밀리며 남은 차가 테이블 보 위로 흘러넘쳤습니다. 뒤에 서 있던 미나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승리자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서 있는 빙하에 금이 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애쓰며 스피커폰을 끄고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휴대폰에 바싹 얼굴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빗발치는 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무대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업 파트너 몇몇이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누군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뒤따라 일어서며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러자 마치 도미노처럼 한 사람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의금 테이블을 돌아보며 봉투를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머니를 더듬는 척하며 마치 1초라도 늦으면 함께 침몰할 것처럼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못 가. 다들 앉아. 이건 우리 집안 잔치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마치 바람에 소리치듯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연회장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제게 돌아서며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사람이 예배 서 있는 저를 발견한 것처럼 겁에 질리고 분노에 찬 붉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서연 씨, 말해. 당신이 한 짓이지. 당신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누구 시켜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그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따끔했지만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네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맨손으로 회사를 읽었다면서요.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물어요? 그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그는 항상 자신이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업가였고 저는 그저 밥이나 하고 참고 웃을 줄 아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가 해답을 찾기 위해 제게 매달리는 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하객도 무대도 잊은 채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저는 세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더 이상 그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킬 만큼만 힘을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가 감히 내 손을 잡아. 이게 반항하는 거야.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이것 좀 봐. 내 마누라 꼴 좀 보라고. 버릇없이 시험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잖아. 지훈 씨는 다가와서 언제나처럼 본능적으로 제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보고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몇 마디 듣고 전화를 끊더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주인이 회수 통보를 했대. 박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악마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머릿속에서 조각난 파편들을 맞추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태도, 못 돌아갈 것 같다는 말, 낡은 시계, 그리고 침착함.
그녀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지만 두려움은 곧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공포를 덜기 위해 욕부터 내뱉습니다. 이서연, 그녀는 목이 맨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는 날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내 말이 맞았지. 이 화근 덩어리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그녀의 손목을 놓고 턱에 아직 묻어있는 술을 닦으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눈빛들은 이제 호기심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약자가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펴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마련입니다. 미나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서연 언니.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해요. 오늘은 결혼식이잖아요. 지훈 오빠 망신시키지 마요. 저는 미나를 돌아보며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항상 제 등 뒤에서 가시처럼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새언니, 제가 지훈 오빠 걱정돼서요. 라고 말했지만 그 손은 남몰래 제 것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녀의 가면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훈 오빠를 걱정한다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걱정해야지. 내 손톱으로 내 얼굴을 긁을 때 그날이 결혼식이라는 생각은 했니?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는 미나를 칼날 같은 눈빛으로 휙 돌아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보다 더 믿었던 사람까지도요. 박 여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것, 내가 뭔데? 너한테는 이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 넌 내 아들한테 기생해서 사는 주제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기댔었고 믿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대 앞 조명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빈 공간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이크를 들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말했습니다. 그러면 소문은 저절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지훈 씨,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격식을 차려 불렀습니다. 당신이 빚더미에 앉아 찜통 같은 원룸에 앉아있던 시절 기억나요? 그때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무도 날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고. 지훈 씨는 저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연 씨,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 내 3년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분명히 듣게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오늘 잃고 있는 것들은 내가 망가뜨려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살아온 방식, 당신의 탐욕,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습관, 그리고 한 여자를 발판처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당신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예요. 지훈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쓰고 있던 성공한 남자라는 가면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향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얼굴에 부으신 술잔, 저는 되갚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릎 꿇지도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12시 5분. 저는 폭풍이 아직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올 것이고 숨겨진 빚들이 드러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 씨가 저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저에게 지는 것은 회사를 통째로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제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지훈 씨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멈춰. 당신 대체 누구야? 누구 아는 사람인데. 날 어디까지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사랑도 불타는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기 전에 한 가지는 기억해둬요.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고아라고 비웃을 수는 있어도 내가 한때 당신을 믿기로 선택했던 것 때문에 나를 비웃게 하지는 말아요. 저는 그를 지나쳐 연회장 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박 여사의 욕설과 사람들의 수군거림,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뚝 끊겨버린 웨딩 음악 소리가 마치 무정한 마침표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더 이상 붉은 카펫 위에 무릎 꿇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뜨거운 술잔이 아니라 지훈 씨가 자신이 가졌다고 착각했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저에게 할 행동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회장을 막 나서자 마셔 등 뒤에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내리치는 구두 소리가 너무나 빠르고 거칠어서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 팔을 움켜쥐고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어깨가 살짝 비틀릴 정도였습니다. 서연 씨, 가지마. 그는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도 잊은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똑똑히 말해. 당신 대체 누구야? 누구 아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짓이야? 저는 멈춰섰지만 바로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의 정오 햇살이 주차장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12시가 넘었을 뿐인데 마치 15분 만에 한평생을 다 살아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손 놔요. 저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와서 창피한 줄은 알아?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다 깎아 먹어놓고 이제 와서 남들 시선이 무섭다는 거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남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공황에 빠진 한 남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부르듯 말했습니다. 난 당신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난 가만히 서 있었고 당신이 스스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항상 참고 아닌 척하고 그의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서연에게 익숙했지 이렇게 단호한 서연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몇 달 전부터 당신 변했어. 휴대폰 숨기고 혼자 외출도 잦아지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저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날 그렇게 잘 살피고 있었네요. 그런데 3년이나 내 곁에 살면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왜 몰랐을까요? 그 말은 마치 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고 반 걸음 물러서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해줄까요? 저는 태연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내가 오늘까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처럼.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감히 스피커폰을 켜지 못했습니다. 저는 액정에 김이사님이라는 이름이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이사는 그의 아버지 동생이자 회사 대출 몇 건의 보증을 서준 사람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늘 세력이 있고 인맥이 넓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촌, 뭐라고요? 세무조사까지 들어왔다고요? 저는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 도망 안 갑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호텔입니다. 네, 결혼식.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고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원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약속할게.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들을게. 어머니도, 미나도 내가 다 처리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도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며 축축한 원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었습니다. 기회 한 번만 줘.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제 신탁 기금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몰래 서류에 서명하고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릴 정도로 믿었습니다. 그의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주고 아버지의 옛 투자자에게 전화해 재능 있는 젊은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믿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인생 전부를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당신은 나랑 제대로 된 결혼을 했을까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1초의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당신을 도울 일은 없겠네요. 그는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갑자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저 밖에 있는 놈들이 널 왜 도와주는 것 같아? 네가 예뻐서 아니면 쉬워 보여서 어디 한번 여기서 나가봐.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웠습니다. 알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술에 취했을 때였어요. 난 못 들은 척했죠. 지금 다시 그 말을 하니 똑똑히 들리네요. 그는 제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마 제 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가 연회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하이힐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서연, 너 거기 안 서.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집 결혼식 망쳐놓고 그냥 가버리겠다는 거야. 저는 그녀를 향해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요. 그저 더 이상 뜨거운 술 세례를 받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에서 내 아들 돈 쓰면서 살더니 이제 와서 배신을 해? 저는 이 집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이 제 돈을 썼죠.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 씨는 마치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그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3년 전 지훈 씨가 파산했을 때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내준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사채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치지 않도록 사촌 아저씨의 급전을 갚아준 사람은요? 회사 첫 계약을 따내준 사람은 누구였죠? 박 여사는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지어내는 거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이메일 하나를 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머님. 송금인 이름은 이지훈이 아니라 이서연이에요. 박 여사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청하듯 지훈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무슨 말 좀 해봐. 지훈 씨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 씨, 내가 나한테 숨겼어.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나 같은 고아 빈털터리는 돈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미나도 안에서 달려나와 어렴풋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장난 그만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재밌어요. 저는 미나를 보았습니다. 3천만 원짜리 목걸이 기억나니? 그건 네가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뺀 돈이야. 그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알아? 바로 내 명의야. 미나는 찬물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갑자기 호텔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욕을 할 기력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경멸이 아닌 공포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너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저 제 것을 되찾을 뿐이에요. 이 집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지훈 씨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5성급 호텔 정문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서연아, 제발. 그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몇 번이든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 하지만 돈은 다 빼가지 마. 나한테는 엄마도 있고 삼촌도 있고 회사도 있단 말이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파도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얼굴에 술을 부었을 때 당신은 나더러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죠. 지금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으니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는 한낮의 땡볕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와 주저앉은 시어머니, 창백해진 들러리, 그리고 산산조각 난 결혼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십 미터쯤 걸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아주 나지막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고함도 욕설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둥뿌리가 뽑힌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저는 멈춰섰지만 바로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저를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서 3년을 살았던 세월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계단에 기댄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짙은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까의 권위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머리 위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간 늙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얘야, 집에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제가 거의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지훈 씨는 여전히 땡볕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마치 구명 튜브를 발견한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자. 엄마 정말 못 견디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집에 가서 얘기해. 내가 다 사인할게. 다. 저는 그와 박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강남의 3층짜리 주택이 떠올랐습니다. 제 결혼 생활 동안 세입자처럼 살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 포위당하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소리를 듣고 비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확실히 매듭짓지 않으면 모든 것이 길어지고 모두가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붙잡는 뒤엉킨 실타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딱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박 여사는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렵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가 서둘러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세대의 차에 나눠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시는 여전히 붐볐고 차는 막혔으며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에 가고 일하러 가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10분 전에 결혼식 하나가 박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은 거의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신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자유로운 사람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먼저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물 좀 다오. 지훈아, 엄마 물 좀 줘. 지훈 씨는 허둥지둥 달려가 물을 따라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에 그녀가 심장병이 도진 척하며 온 가족을 부려먹던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쉰 뒤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다오. 너는 누구니? 집은 어디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거니? 저는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저는 고아 이서연입니다. 17살까지 외할머니와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입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면서.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물류회사의 창립 주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위해 신탁기금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돈은 변호사님이 관리하셨고 저는 만 25세가 되거나 긴급한 상황에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럼 3년 전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만 25세가 되었고 당신 회사는 파산했죠. 박 여사는 저를 마치 외계인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숨겼단 말이냐? 숨긴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돈은 사랑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훈 씨를 돕는 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돈이 필요할 뿐,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날 정말 사랑하긴 했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주 많이요. 제가 돈을 대서 살린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도 괜찮을 만큼 많이요. 박 여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통곡이 아니라 손을 떨며 흐느끼는 울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욕하고 내 얼굴에 술을 붓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가난한 줄 알고 널 무시했다. 네가 우리 집에 인생 역전하러 온 줄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셔도 참았고 무릎 꿇으라면 꿇었고 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400명 앞에서 제 얼굴에 술을 부으신 건 기선제압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렇게 하면 내가 겁먹고 분수를 알 줄 알았다.
제 분수는 압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단지 쓰레기 취급받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지훈 씨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고 탐욕스러웠어. 내가 번 돈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어. 그게 내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돈을 다시 가져가도 좋아. 하지만 조금만 남겨줘. 그 회사는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이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지훈 씨, 그 회사는 한 번도 당신만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내 돈과 내 노력, 그리고 내 명예가 담긴 곳이에요. 당신은 그걸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미나에게 선물을 사주고, 체면을 샀죠. 나한테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요. 그는 울었습니다. 35살의 남자가 아내 앞에서 울었지만 그 눈물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금 인출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11시 30분에요. 어머님이 제 얼굴에 술을 부으실 때 이미 실행명령이 내려졌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박 여사는 경악했습니다. 얘야, 그렇게까지 무정하게 굴어야겠니?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가 무정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어리석지 않은 것뿐입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씨의 거친 숨소리와 박 여사의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누구 명의인지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3일 뒤에 명도 요구서를 보내겠습니다. 박 여사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내가 나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냐? 내쫓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되찾는 겁니다. 어머님과 지훈 씨는 원하신다면 월세로 다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잔인하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지훈 씨. 저는 더 이상 자선 사업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가 달려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무릎 꿇을게. 나 늙었어.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길바닥에 나앉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단 하루도 이 집에서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늘 잃은 것이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관용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마포구에 얻어둔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침실 하나, 거실 하나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언제나 오토바이 소리로 시끄러운 골목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직장이 가깝다는 핑계로 이곳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숨 쉴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여사도 감시하는 눈초리도 명령조로 부르는 지훈 씨의 목소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아침부터 제 발을 퉁퉁 붓게 만든 하이힐을 벗어던진 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떨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마. 엄마 쓰러지셨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은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부분은 3년 전의 이서연이었습니다. 누가 울면 마음이 약해지고 누가 무릎 꿇으면 무너지던 그 이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
한낮의 땡볕 아래 그가 무릎 꿇는 것을 지켜보던 그 부부는 저를 꼼짝 않고 앉아 있게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 무슨 일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할 거야.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T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입니다. 시어머님께서 방금 혈압 저하와 공황 발작으로 실려 오셨습니다. 상태는 일단 안정되었지만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술에 젖은 웨딩드레스를 벗고 청바지와 흰 셔츠로 갈아입은 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정호의 신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장도 드레스도 없이 피곤하지만 아주 또렷한 눈빛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지훈 씨가 초췌한 얼굴로 응급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미나도 눈이 빨개진 채 손수건을 들고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나 작게 불렀습니다. 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다가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 의사가 정신적 충격 때문이래. 서연아, 들어가서 엄마한테 몇 마디만 해줄 수 없을까? 엄마가 널 찾으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걸로 날 압박하지 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박하는 거 아니야. 부탁하는 거야.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눈을 뜨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의자를 끌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침을 삼키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무서워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정말 돈을 다 뺀 거니? 그녀는 곧 떨어질 무언가를 보듯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너 나랑 지훈이 굶어 죽게 만들 셈이냐?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난 3년간 부족하게 사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돈을 되찾은 거지 어머님 것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과 지훈 씨는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집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단지 예전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할 뿐이에요. 그녀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늙었어. 편하게 사는데 익숙해졌단 말이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굴욕 속에서 사는데 익숙해졌었어요. 어머님 생각엔 어느 쪽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경멸도 위협도 아닌 무력감만이 담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 집에 살 길 하나만 남겨다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벼랑으로 밀지 않아요. 단지 더 이상 사다리가 되어주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3일 뒤에 명도 요구서가 갈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제가 밖으로 나오자 지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셔? 괜찮으시대? 안 죽어요.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날 그렇게까지 미워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말에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나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저는 그 돈이 언니 돈인 줄 몰랐어요. 저는 미나를 보았습니다. 지훈 오빠가 부자인 줄 알고 따랐겠지. 괜찮아. 넌 나한테 빚진 거 없어.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줄 수 없을까? 적어도 지금 당장 소송은 걸지 말아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
난 당신한테 3년을 줬어요.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지었던 밥 한 끼 한 끼를 너희 엄마 성격 까다로우시잖아. 라는 말 한마디에 참았던 모든 순간을 미나가 제 앞에서 그의 팔짱을 낄 때마다 웃어 보였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남김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 신탁 기금을 관리해 주시는 최 변호사님은 저를 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냐? 네, 변호사님. 네가 가진 힘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마.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 집안 널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지훈 씨가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서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제 이름만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안 돼요.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3년이 다 거짓은 아니었어. 널 사랑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노예처럼 구는 가정에서 왕노릇하는 그 느낌을 사랑했겠죠. 그는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알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단지 내가 영원히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김이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양, 나 좀 봅시다.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겠어.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게.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애원해서 협박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때 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겼던 사람들 앞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오피스텔을 나서자마자 김이사가 골목 어기 전봇대에 기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부탁하러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에게 명령하는데 더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다가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양, 나랑 얘기 좀 할까? 저는 멈춰섰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탐색하듯 그리고 불쾌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행동이 너무 과해. 어쨌든 자네도 이 집안 며느리였어. 자금을 다 빼고 집을 내놓으라 하고 이혼까지 요구하고 그 집안이 견딜 수 있을 것 같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3년간 견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흥소리를 냈습니다. 여자가 집안 평화를 위해서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집안을 비웃을 거야.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비웃을지는 이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자넨 아직 젊고 살 날이 많아. 악독하다는 소문 남기지 마. 그 집에 돈 일부를 남겨줘. 내가 중간에서 중재해 줄 테니 모든 걸 좋게 끝내. 이혼하고 싶으면 그것도 하게 해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님은 중재자가 아니시죠. 그 더러운 대출 몇 건의 보증을 서주신 분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더러운 짓을 했다고 말하는 거냐?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서류가 말해주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깟 서류 쪼가리가 널 지켜줄 것 같아? 넌 이 집안 며느리야. 일을 크게 벌이면 사람들이 내 신상부터 털거라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깨끗했을 것 같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파헤치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짱 한번 두둑하군. 하지만 명심해. 끝까지 버티면 나도 더 이상 체면 차려주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도 제가 더 이상 정에 얽매이지 않을 거란 걸 명심하세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싸움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네가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했다는 내용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했군요. 내 명의로 된 계좌, 출자, 증명서, 양도 계약서, 서명까지 전부 준비해뒀다. 그들이 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괴롭힐 거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지훈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복도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를 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5분만 줘.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못했습니다. 서연아, 김 이사님이 뭐라고 했어? 협박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삼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했을 뿐이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널 잃고 싶지 않아. 돈 때문이 아니야. 정말이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처음으로 나한테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했던 날 기억나요? 당신은 술에 취했지만 난 똑똑히 기억해요. 그날부터 당신 머릿속에서 난 이미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는 떨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변할게. 내가 거기 있을 때 변했어야죠. 이제 내가 떠났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이 당신을 미끼로 쓰게 두지 마요. 그는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틀 뒤 주택명도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게 2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갈 곳이 없어. 날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마라. 저는 답장했습니다. 집을 구하세요. 석 달치 월세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옷도 짙은 화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많이 미우시죠? 미웠었지.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전 지훈 오빠가 언니한테 의지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오빠가 스스로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빌부터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어쩔 건데 오빠랑 헤어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미나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한테 꽃뱀이라고 욕하더라고요. 그제야 언니가 3년간 어떻게 살았을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언니, 미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끌려 내려가지 마세요. 그 집안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김 이사님, 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사적이지 않아요. 알아. 미나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언니한테 도움이 될 순 없겠지만 제가 더 이상 그들 편이 아니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 오피스텔로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서류 사본과 함께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여기서 멈춰라.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지 마. 저는 쪽지 끝에 있는 서명을 보았습니다. 김이사. 저는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들이 더러운 수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라. 그 서류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 반응을 떠보려는 거야. 저는 의자에 앉아 발코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제가 줄다리기 한가운데에 있든 말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가 답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는 거다. 저는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간의 굴욕은 이제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문을 열자마자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X회사 자산 횡령 및 불법 자금 인출 혐의와 관련된 고발이 접수되어 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태연한 태도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문을 잠그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최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서로 갑니다. 그가 즉시 답장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경찰서에서 저는 옅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수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게 고발장을 내밀었습니다. 고발인 이름은 김이사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이사님, 정말 빠르시네요. 그는 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전 남편의 삼촌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금이 제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뒤 최 변호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출자 계약서, 주식 양도 증서, 은행 거래 내역, 위임장, 지훈 씨의 서명, 회사 직인, 수사관은 오랫동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에게 범죄 혐의가 보이지 않는군요. 이건 민사 분쟁입니다. 저는 고발장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을 이용해서 당신을 겁주려는 겁니다. 저는 풀려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지훈 씨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일주일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다가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그들이 뭐라 안 했어. 네, 삼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맹세해. 내가 삼촌한테 말했어. 너는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 말을 누가 듣기나 하나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 씨,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염치가 남아있다면 더 이상 그들이 당신 이름을 이용하게 두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가 더 이상 그 집안에서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 아버지 과거사가 신문에 실리는 꼴 보기 싫으면 여기서 멈춰라.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심리를 공격하는 거다. 내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내 아버지가 예전에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나중에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다. 너와는 무관한 일이야. 그걸 들춰내서 널 겁주려는 거지.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제가 단단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두렵네요. 두려운 건 당연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어. 두려움이 널 대신에 결정하게 두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경찰이 집에 와서 서류를 뒤지고 가느냐. 동네의 소문이 파다해. 네가 이 집 돈을 사기쳤다고들 한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들을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난 이젠 모르겠다. 그럼 그들을 믿으세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너무 악독하다. 이 집안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야겠니?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집안이 스스로 걸어간 길입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날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나 더는 못 견디겠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구해드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신문에 며느리의 재산 횡령 의혹, 유망 기업 파산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지만 아는 사람은 누구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읽지 마라. 내가 언론사와 접촉하고 있다. 누가 쓴 기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익명의 고발장을 출처로 삼았더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이사군요. 저녁에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언니, 신문 봤어요? 그들이 언니를 매도하고 있어요. 알아. 제가 엿들었어요. 김 이사님이 언니를 어떻게든 끌어내릴 거라고 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 언니. 미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남은 주식을 김 이사님께 넘긴다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어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서명하지 않으면 언니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했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겁주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삼키고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 씨, 서명했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회사에 남은 당신 지분까지 김 이사님께 넘긴 거 맞죠? 서연아, 나한테는 다른 길이 없었어.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배신의 길을 선택했죠.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께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지훈 씨가 돈이 제 것이라고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변호사님,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반격하겠습니다. 그가 답장했습니다. 내 그 말을 기다렸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3년을 참아온 사람은 한 번 일어서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걱정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굴욕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최 변호사님은 8시에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됐나? 그가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맞고 소장이다. 주식 양도, 강요, 명예훼손, 협박, 재산 강탈 혐의. 피고소인 김이사. 저는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기관으로 가시죠. 저는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서명했습니다. 서명 하나하나가 제가 그 집안과 인연을 끊는 단계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김 이사님이 네가 고소장 낸 거 아셨어. 조심해. 저는 답장했습니다. 당신 자신이나 조심하세요. 점심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여사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몇 초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쉬고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김 이사를 고소했다며? 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정말 이 집안을 죽일 셈이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곳이 제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김 이사는 우리 식구야. 그분이 지훈 씨한테 서명을 강요하고 저를 모함하고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들먹이며 협박했어요. 그걸 식구라고 부르시나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이해 못해. 김 이사 없으면 이 집안은 망해. 그분이 있어도 이 집안은 망해요. 단지 좀 더 천천히 망할 뿐이죠.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퇴로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셈이냐? 이미 3년이나 남겨드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 이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그를 소환해서 조사한단다. 역공이 들어올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예상대로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양, 나다. 김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오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야. 그깟 서류 쪼가리가 널 구해줄 것 같아. 적어도 이사님을 며칠간 유치장에 보낼 수는 있겠죠.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짱 한번 좋군. 하지만 내 전남편이 무슨 서류에 서명했는지는 아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훈이는 초기 출자금이 전부 자기 돈이었고 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가 날 고소하면 난 그 서류를 제출할 거다. 네가 먼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씨가 법정에서 감히 그렇게 증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전 남편을 그렇게까지 믿는단 말이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수였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약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를 이 정도로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명했어요. 서연아.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김 이사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 감옥 가는 것도 무섭고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무섭고 다 잃는 것도 무서웠어. 그럼 나는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말했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 증거 위조죄를 저지른 거예요. 김 이사님이 당신을 구해줄 것 같아요. 그는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진실을 말해요. 김 이사님은 당신을, 아니, 그분은 날 이용할 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께 전화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그 서류는 기존의 모든 은행 기록, 계약서, 서명과 모순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사건을 길게 끌고 널 다시 한번 흠집내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지훈 씨가 만약 그렇게 증언한다면 그는 공범이 되는 거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제가 엿들었어요. 김 이사님이 모든 죄를 지훈 오빠한테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래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버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경찰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그렇지 않으면 그는 버리는 말이 될 거야. 미나가 답장했습니다. 해볼게요. 자정 무렵 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무서워. 김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람을 보내서 처리하겠다고 했어.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지금 두 가지 죽음 사이에 서 있어요. 하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 때문에 죽는 거예요. 덜 고통스러운 쪽을 선택해요. 그는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김 이사가 소환에 불응했다. 수배령이 내려졌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 씨,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이지훈 씨가 방금 자수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그도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훈 씨는 잿빛 얼굴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다 불었어. 김 이사님이 날 협박해서 서명하게 했어. 그분이 서류를 위조했고 돈을 해외로 빼돌렸어. 저는 텅 빈 마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네요.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 복수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당신을 구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떠날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노란 빛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차 안에 앉아 유리창 위로 투둑투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떨며 제가 다 불었어요라고 반복하던 지훈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통쾌하지도 마음이 가벼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커다란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인생에서 3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구멍을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저는 몇 초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방금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지훈이. 걔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사람들이 걔가 자수했다더라. 김 이사는 도망갔다고 하고 얘야, 이 집안 정말 끝장난 거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스스로 여기까지 걸어온 거라고요. 그녀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날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거냐? 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속이 시원해?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짊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집에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내가 더는 못 견디겠다. 저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시 돋친 날카로움 없이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만 할 뿐 다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제가 강남의 3층짜리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스웨터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서다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녀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왔어요. 말씀하세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고 바보 같았어. 널 무시하고 모욕했어. 내가 죽일 년이야. 하지만 지훈이가 감옥 가는 것만은 막아줄 수 없겠니? 걔가 바보 같아도 악한 애는 아니야. 김이사한테 속은 거야. 저는 손을 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은 어머님이 비신다고 해서 그 애를 봐주지 않아요. 그녀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무릎 꿇을게. 나한테는 아들이 걔 하나뿐이야. 걔가 감옥 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그녀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던가. 울고 빌고 참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의 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그 애를 구하고 싶으시면 김 이사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경찰에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나더러 시동생을 팔아넘기라는 거냐?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훈이를 키워준 사람이야. 이 집안 전체를 보증해준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팔면 나중에 난 누구랑 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분은 도망치는 순간 이미 어머님을 판 겁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수한 것은 지난 3년간 그가 한 유일하게 옳은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그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너 너무 잔인하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으니 저는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만약 계속해서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 하신다면 저는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떨었습니다. 정말 날 버릴 셈이냐.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얼굴에 술을 부으신 그날 이미 저를 버리셨습니다. 저는 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이사는 수배되었고 지훈 씨는 증거 위조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다시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김 이사의 이름과 지훈 씨의 자수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제가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법정에 설 준비를 해라.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님? 3개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지훈 오빠 어머니가 입원하셨어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가 거기 있니? 네, 그분께 말씀드려. 언니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단지 대신 죽어주지 않을 뿐이라고. 미나는 침묵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피해자 및 민사원고 자격으로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의 인내, 1년의 감내, 몇 달간의 모욕, 마침내 결말에 다다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그 집에서 나올 때 들고 온 작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손수건,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들어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이서연 씨, M국경 검문소에서 김 이사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M국경 검문소에서 김 이사가 체포되었다는 문자는 저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뻐서도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퇴로가 막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뒤집어 씌울 사람도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애써 잊으려 했던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추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김 이사는 밤새 압송되어 왔습니다. 그는 수척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더 이상 마포구 골목에서 저를 협박하던 위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와 약간의 냉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군.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아 며느리 하나가 집안 전체를 무너뜨렸어.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사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없었으면 지훈이가 회사를 지킬 수 있었을 것 같나? 스스로를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이를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자신을 더 미워합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서에 서명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후련함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3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쌀가마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3개월 후에 열릴 1심 재판 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저쪽에서 마지막 발악을 할 거다. 알고 있습니다. 김 이사가 모든 걸 자백했지만 지훈이까지 함께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요. 박 여사님 때문에라도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그분은 견디지 못하실 거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지훈 오빠 어머니가 병원에서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풀리지 않는 감정의 빚을 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몹시 수척해졌으며 흰머리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잠깐 나가 있어 줄래? 제가 말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니? 내가 죽었나 보러 왔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전처럼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얘야,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 정말 끝장난 거니?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안은 어머님께서 제 얼굴에 술을 부으신 그날 이미 끝났습니다. 그녀는 떨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바보였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내가 내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가난뱅이인 줄 알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걔는 정말 바보야.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하지는 않아. 약해서 김 이사한테 휘둘린 거야. 저도 약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3년을 휘둘렸으니까요. 그녀는 얼굴을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새빨갰습니다. 그애 구해줄 수 없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그녀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너무 악독하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 악독하셨던 건 400명 앞에서 제 얼굴에 술을 부으신 것이고, 저는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대신 짊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지훈이가 오래 감옥에 있으면 난 죽을 거야. 저는 그 앙상한 손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판결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고 나머지는 법이 결정할 겁니다. 그녀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제가 병실을 나서자 미나가 붉어진 눈으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미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아직도 제가 미우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미워.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아. 더 이상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2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해 보이고 싶지도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몹시 마르고 눈이 쌉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이사는 피고인석에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때 저는 신탁기금부터 출자, 송금, 서명 강요, 명예훼손, 협박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제가 돈을 숨기고 혼인관계를 이용했다고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제 돈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지훈 씨가 증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돈은 서연 씨 것이었습니다. 제가 반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김 이사님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놈이 감형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는군. 법원은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지훈 씨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3시간 뒤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이사는 횡령 및 주식 양도 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훈 씨는 증거 위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회사의 모든 자산이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내가 날 많이 미워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더 이상 애정이 없을 뿐이에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아주 똑바로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걸어 법원을 떠났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고 감각이 있고 3년간의 굴욕과 몇 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돌처럼 굳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차가운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비가 머리카락과 목덜미로 흘러내려 하얀 셔츠를 차갑게 적셨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 가득한 처마 밑에 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등 뒤에서 박 여사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저와 그녀 사이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모든 감정이 소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포구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하고 조용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젖은 셔츠를 발코니에 걸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바닥에 주저앉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마치 누군가가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아주 긴 공백만이 존재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집에는 잘 도착했나? 네, 괜찮아?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아마도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해냈어. 오늘 재판은 깔끔했다. 누구도 진실을 뒤집지 못했어.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자네는 다른 사람의 패배를 통해 승리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이사님은 12년, 지훈 씨는 집행유예, 저는 회사를 전부 가졌고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산산조각 난 도박판 같네요. 하지만 자네는 지지 않았어. 저는 그가 보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매각할 건가? 유지하되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겁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더러운 기억들과 엮고 싶지 않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지지한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지쳐 있었습니다. 언니, 재판 끝났어요? 응, 저 밖에 있었어요. 언니가 빗속을 걸어가는 거 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지훈 씨 어머니랑 같이 있니? 네,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지훈 오빠는 구치소로 돌아갔어요. 가기 전에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언니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우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미워한 지 오래됐어. 넌 어리석었고 돈에 기댔고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지. 넌 그저 네 본능대로 살았을 뿐이야. 사과할 필요 없어. 미나는 침묵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몰라. 복수하지 않고도 잘 사실 수 있죠.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난 복수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발판이 되어주지 않은 것뿐이지. 미나는 울었습니다. 언니가 제 친언니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울음 섞인 전화와 잠 못 이루던 밤, 협박 문자가 얽힌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남동의 강변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훨씬 더 수척해지고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습니다. 더 이상 비싼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낡은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나섰습니다. 정말 가는 거니? 네, 그 옛날 집에는 다시 안 돌아올 거니? 네,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집은 뺏기고 돈도 없고 지훈이는 집행유예고 김이사는 진짜 감옥에 갔어. 난 원룸에서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갚을게.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400명 앞에서 제 얼굴에 쏟아지던 뜨거운 술잔, 경멸 어린 눈빛, 가난에 찌든 얼굴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말했습니다. 매달 생활하시기에 충분한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며느리가 될 일은 없을 것이고 저를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악독해야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인간적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혼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무도 저를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고 밥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으며 무릎 꿇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목에 찼습니다. 아빠,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어요. 2달 뒤 저는 구치소에 있는 지훈 씨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서연아,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그저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날 내가 널 감싸줬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러지 못했어. 나는 이 결말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편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은 채 접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우연히 소유하게 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 경영학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요가도 시작하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제 자신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변호사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회사를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나타났다. 네가 결정해라.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답장했습니다. 변호사님, 매각해 주세요. 그 집안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답장했습니다. 알겠다. 저는 팔고 나면 부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뒤 회사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며 저녁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위의 숫자는 제가 다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떨리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집안과 얽힌 마지막 장을 공식적으로 닫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저와 악수했습니다. 정말 끝났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뭐 할 건가?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을 위해 선택할 거예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날 밤 저는 한남동 강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발코니에서 먹었습니다. 짜다 싱겁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라고 하는 사람도, 제 본명보다 더 무거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자 미나에게서 온 문자가 보였습니다. 언니, 회사 파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축하해요. 저 곧 외국으로 떠나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잘 살아.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미나는 웃고 우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박 여사가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언니, 그분이 많이 위독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못 넘기실 수도 있대요. 계속 언니 이름만 부르세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풀리지 않는 질문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눈을 뜨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의자를 끌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저 왔어요. 그녀는 힘들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곧 죽는 거니?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안다. 나도 살 만큼 살았어. 다만 한 가지가 후회될 뿐이야. 무슨 일이요? 내가 아직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 내가 널 딸로 여기지 않았던 것. 제 심장이 찔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바보였고 욕심이 많았어.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줄 알았다. 네가 내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가난뱅이인 줄 알았어. 내 얼굴에 술을 부으면서 그렇게 하면 기선제압이 될 줄 알았다. 그게 우리 집 복을 걷어차는 짓인 줄도 모르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네가 용서해 주길 바라지는 않아. 다만 미움을 안고 살지는 말아다오. 내가 내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건 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며느리로서의 애정이 더 이상 없을 뿐이에요.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걔는 바보 같아도 악한 애는 아니야. 나중에 걔가 집행유예 끝나고 나오면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줄 수 있겠니?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다시 돌아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는 아주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박 측정기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들어와 고개를 저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새벽 1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더 이상 고급차도 많은 친척도 없었습니다. 몇몇 오랜 지인과 미나, 그리고 원룸이웃 아주머니 한두 분, 그리고 하루 동안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지훈 씨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외탄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돌아가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지는 않을게. 그저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더러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그날부터 그 사랑은 죽었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이 죽인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저는 강변에 집을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박 여사에게 보내던 생활비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작은 장학재단으로 바꾸어 고아 아이들을 위해 쓰도록 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부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화분 몇 개를 키우고 요리를 하고 저녁에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몇 살 많고 이혼했으며 어린 딸이 하나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한 말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결혼 안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랑 한 번 했었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 아빠랑은 안 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훈 씨가 모범수로 조기 가석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연아, 나 나왔어. 널 찾지는 않을 거야. 그냥 내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내가 날 다시 한번 죽이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편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은 채 접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붉은 카펫 위에 무릎 꿇던 신부도 참고 살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아빠,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만약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한 번 더 참았더라면 아마도 제게는 여전히 집과 남편, 그리고 신분이 남아있었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없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날의 뜨거운 술잔은 제 피부뿐만 아니라 제 정신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상은 입지 않으면 평생을 잘못된 꿈속에서 잠들어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없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존엄성을 짓밟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서연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전 남편의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결정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마음 쉼터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